비에 홀딱 젖은 어머니를 보고도 문을 안 열어주고 집에 없는 척을 하다니?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거짓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아기도 아프고 나도 몸 안 좋았어. 어머님도 그냥 찜질방에서 하루 정도 주무실 수 있잖아.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나를 궁지에 몰아야겠어? 체리나, 정말 실망이야. 우리 엄마가 비 맞고 2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이거지? 막말로 당신 없을 때 내가 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당신이 오면 됐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나도 그동안 당신이 우리 엄마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서 엄마 뵙고 싶을 때는 웬만하면 나 혼자 내려갔잖아. 그런데 몸 아프셔서 병원 때문에 서울 오신 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준다고? 말 잘했네. 당신도 내가 어머니 오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꼭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해야 돼. 막말로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좀 불편해. 냄새나고, 눈치 보이고, 나도 피곤해. 그만하자. 나도 이제 너 눈치 보면서 못 살겠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김명자 씨입니다. 올해 65세의 김명자 씨는 남편 없이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아들 도윤이었죠. 우리 도윤이만 잘 되면 된다. 이 한마디가 김명자 씨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20대 초반 김명자 씨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가위 2자루로 미용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도 건너뛰며 버텨야 했던 고단한 세월이었죠. 남편은 도윤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떠났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녀를 향한 시선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 저 집은 남자 없이 애를 키운다더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김명자 씨는 그저 애써 무시한 채 상처를 덮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도 단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죠. 김명자 씨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매일 샴푸와 염색약에 담그는 탓에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지고 겨울이면 피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손으로 아들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윤이 엄마가 공부할 수 있게 해줄게. 넌 꼭 대학 가서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렇게 키운 아들 도윤은 정말 엄마의 기대대로 자랐습니다. 지방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서울로 올라가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죠.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김명자 씨는 밤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이별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용돈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는 거. 그게 효도야. 대학 시절 도윤은 방학 때마다 내려와 어머니의 미용실을 도왔습니다. 머리를 감기고 바닥을 쓸고 타월을 개는 일까지. 손님들은 멋진 대학생이 된 도윤을 보며 감탄했죠. 명자 씨, 아들 참 잘 키웠네. 효자네, 효자. 매번 도와주는 아들을 보자 여자 혼자 애 키운다며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은 그새 입을 싹 닫곤 부러워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가 되었고 김명자 씨는 여전히 안동의 작은 미용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명 로펌에 들어갔다는 소식, 승진했다는 소식, 그리고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김명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찾아온 낯선 불안감이었죠. 그래, 어떤 사람이니? 사진 좀 보내봐. 며느리 윤채리는 깔끔하고 고상한 서울 여자였습니다. 대학 교수의 딸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엘리트였죠. 처음 안동까지 인사하러 왔을 때 김명자 씨는 무려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연구해 밑반찬을 준비했죠. 도윤아, 채린이가 뭘 좋아하니? 엄마, 채린이 입맛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하세요. 그 말에도 불구하고 김명자 씨는 시장을 3번이나 다녀와 최고급 재료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부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드디어 도윤이 채린을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김명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죠.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촌스러운 어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을까요? 어서 와, 채린아. 밥 먹고 가자. 김명자 씨가 손수 지은 밑반찬을 내밀자 채리는 미묘하게 코를 찡긋했습니다. 그 작은 제스처 하나에 김명자의 마음은 가시처럼 박혔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웃었죠. 우리 아들 행복하면 난 다 괜찮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슬쩍 건드리기만 했죠. 도윤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방 안의 감돈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 씨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채린아, 도윤아, 서로 이해하고 잘 살아야 한다. 그 말에 채리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죠. 빨리 가자. 결혼한 뒤로 도윤 부부에게 손주가 생겼고 김명자 씨는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아들 부부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명절이 돼야 겨우 보는 며느리의 표정은 언제나 굳어 있었고 무언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한 번은 아들 집에서 아들이 출근했을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식 집에 있는 게 좌불안석인 어머니는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죠. 어머니, 오늘 저녁까지 계실 거죠? 그럼 저 외출 좀 하고 저녁에 돌아올게요. 왜 그러니? 내가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니? 뭐 그런 셈이죠. 제가 자리 비켜드릴게요. 아니다. 너네들 보러 온 건데 나 혼자 여기 덩그러니 있으니 차라리 집에 일찍 돌아갈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명자 씨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는 마음에 그저 자신의 상처를 꾹꾹 눌러 담았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명자 씨의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 무렵 머리를 감기던 중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무릎이 접히지 않고 쌀 씻던 바가지도 손에서 자꾸 떨어졌죠. 동네 병원에서는 척추협착증, 신경압박 관절염. 무엇보다 이제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아프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아프다고 아들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고, 병원비가 얼마나 들려나. 괜히 아들한테 짐 되는 거 아닌가 몰라. 김명자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죠. 큰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받으려면 서울에 가야 했고 그러면 아들 집에 하룻밤은 묵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도윤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엄마, 웬일이세요? 도윤아, 엄마가 서울 좀 가야겠어. 병원 좀 다녀보려고. 진작 말하시지 그러셨어요. 걱정되게. 얼른 올라오세요. 이왕 오시는 김에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채린이한테도 미리 얘기해 놓을게요. 명자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리 말해놨다. 는 말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의 방문을 반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온몸의 통증도 잊을 수 있었죠. 그날 밤 명자 씨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맨손으로 자식집 가는 게 눈치 보였던 명자 씨는 며느리가 좋아하던 마른 멸치와 반찬들, 손주 간식거리 그리고 하루 묵을 옷들을 챙기고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김명자 씨는 서울에서의 하룻밤을 상상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아들과 저녁을 함께하고 어쩌면 며느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서울행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명자 씨는 폭우가 내리는 날 오후 서울 센트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들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는 마치 벽을 치듯 쏟아졌고 보따리는 비닐로 감쌌지만 그녀의 신발과 어깨는 이미 흠뻑 젖었죠. 아이고, 하필 날씨가. 바람이 불 때마다 우산은 뒤집힐 듯 흔들렸고 관절염으로 아픈 손가락은 우산 손잡이를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척추협착증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었고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명자 씨의 마음은 무거웠죠. 도윤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 병원비 걱정도 걱정이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들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야 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허리의 통증은 비가 올 때면 더 심해지는 터라 걷는 것조차 힘겨웠죠. 며느리에게 미리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했지만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 저녁에 뵈자고 애기했던 아들의 말이 떠올라 더 연락하길 망설였습니다. 바쁜데 방해하면 안 되지. 결국 김명자 씨는 우선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에 수첩을 들고 아들이 적어준 주소를 따라 버스를 갈아타고 겨우겨우 아들 도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하늘은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어두웠습니다.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있던 탓에 비에 홀딱 젖으며 아파트 단지의 넓은 길을 따라 아들 집으로 향했죠. 101동 1502호. 드디어 건물을 찾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선 TV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고 거실 불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분명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명자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아파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마에 붙었으며 한 손엔 보따리, 한 손엔 수첩을 쥔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문의 귀를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분명 TV 소리와 함께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아들이 깜빡하고 말하지 않았나 싶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니? 작게 소리쳐 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폭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김명자 씨는 현관 앞에 2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저려왔고 허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피는 몸속까지 스며들었고 손가락 관절은 마비된 듯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오늘 간다고 분명히 말해뒀었는데. 어디 나갔나? 2시간이 지나고 비 오는 게 조금 줄어들자 그녀는 돌아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서 있다가는 병이 더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보따리는 무거웠습니다. 물 먹은 신발은 발바닥을 짓눌렀고 각 걸음마다 찰벅 소리가 났죠. 아파트 단지를 나와 거리로 나오자 날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몇 번 안아본 동네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저 불빛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이라도 있으면. 눈이 침침해 간판을 제대로 읽기도 힘들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찜질방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골목 구석에서 찜질방을 발견했고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찜질방을 찾아 들어갔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식어 있었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지만 마음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많이 젖으셨네요. 수건 여기 있어요. 직원이 건넨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김명자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서 받는 작은 친절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구석방 따뜻한 온돌 위에 조심히 누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각 퇴근한 아들 도윤은 현관문을 열며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엄마 오신다고 하셨는데? 거실을 둘러보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더라. 괜히 귀찮게 할까봐 찜질방 왔다. 아들 도윤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채린이가 약속도 없었고 폭우 와서 어디 나가진 않았을 건데? 그리고 어머니 온다고 제가 어제 말해뒀거든요. 전화를 끊고 이상하다 느낀 아들 도윤은 홈캠 저장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아기 때문에 설치해둔 홈캠이었습니다. 영상을 되감아 보다가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어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이 인터폰 화면을 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며느리 채린이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장면을 보고도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 거실 불이 켜져 있고 TV도 켜져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채리는 실내를 걸어다니며 TV 소리를 줄이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가 되돌아가는 걸 확인하자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멈춰있던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그의 눈빛이 서서히 분노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감정을 다스리려 했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그는 곧바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빨리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찜질방으로 향하는 도윤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찜질방에 도착한 도윤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김명자 씨는 구석방에서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 도윤이 다가가자 명자 씨는 놀란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윤아, 웬일이야? 모시러 왔어요. 집에 가요, 엄마.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내려갈게. 덕분에 진료도 잘 받았으니. 그러나 아들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제 집에서 주무셔야 해요. 불편해서 어떻게 여기서 자려고 하시는 거예요? 명자 씨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찜질방도 따뜻하고. 엄마, 알아요. 다 알아요. 도윤의 말에 명자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물으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그녀의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요, 엄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그렇게 밤 11시가 넘은 시각 김도윤은 찜질방에서 어머니를 직접 데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꽉 쥔 채 앞만 보고 있었고 김명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아.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 제가 괜찮지 않아요. 도윤의 단호한 말투에 김명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빗소리만이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보따리를 안고 소파 한켠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이를 재운 뒤 TV를 보며 무덤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생각보다 늦게 오셨네요? 당신 언제 집 왔어? 아까는 전화도 안 받고. 아니, 나 잠깐 낮잠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안 오시길래 잠깐 친구 만나고 왔지. 그 사이 집에 온 며느리 채린의 말이 도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하는 며느리를 보자. 그 순간 아들 도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며느리 채린을 바라보다 단호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왔다가 너가 문을 안 열어줘서 찜질방 가신 거 내가 모셔왔어. 아까 너가 엄마 온 거 몰랐다고 말했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대답 잘해야 할 거야. 아까 말했잖아, 낮잠 자고 있었다고. 여보, 근데 무슨 일 있어? 무섭게 왜 이래? 그 말에 아들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홈캠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 맞고 젖은 어머니, 초인종 누르며 기다리는 모습. 화면 속에서 며느리는 거실을 가로질러가며 TV 소리를 줄이며 인터폰 화면을 보고도 그녀는 문을 열지 않는 모습. 비에 홀딱 젖은 어머니를 보고도 문을 안 열어주고 집에 없는 척을 하다니?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대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아기도 아프고 나도 몸 안 좋았어. 어머님도 그냥 찜질방에서 하루 정도 주무실 수 있잖아.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나를 궁지에 몰아야겠어?
방금 다 알고 있으면서 나를 떠본 거지. 지금 떠본 게 중요해? 당신 정말 실망이야. 우리 엄마가 비 맞고 2시간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고? 며느리 체리는 눈을 굴리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막말로 당신 없을 때 내가 어머니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당신이 오면 됐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나도 그동안 당신이 우리 엄마 오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서 엄마 뵙고 싶을 때는 웬만하면 나 혼자 내려갔잖아. 그런데 몸 아프셔서 병원 때문에 서울 오신 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준다고? 말 잘했네. 당신도 내가 어머니 오시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꼭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해야 돼. 아들은 그동안 명절마다 어머니가 서울에 올 때마다 보였던 아내의 불편한 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좀 불편해. 냄새나고, 눈치 보이고, 나도 피곤해. 그 말에 아들 도유는 테이블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매번 자주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병원 때문에 하루 묵고 가시는 건데?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가족 아니야? 내가 너네 엄마한테 막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본 척한 거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못 본 척? 어머니가 인터폰 화면에 비치는데? 그래, 봤어? 근데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었어. 나도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다고. 아들 도유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소파 한켠에 앉아 아들 부부의 말다툼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도윤아, 며느라, 그만해라. 엄마는 정말 괜찮아. 찜질방도 따뜻하고. 하지만 아들 도유는 이미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미용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며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미용실 문을 열었던 그 헌신. 그리고 오늘 그 어머니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의 집 앞에서 2시간 동안 떨고 있었다는 사실. 엄마는 단 한 번도 나한테 기대지 않으셨어. 손 터지고 몸 망가져도 당신이랑 나 잘 되라고. 그 몸 하나로 버티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 손 한 번 잡아봤냐? 우리 가족을 대체 뭘로 보는 거야? 당신 같으면 이렇게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겠어? 그래서 뭐?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애는 어쩌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그의 마음 한켠을 찔렀습니다. 그들 사이엔 어린 아이가 있었고 그동안 나름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일은 그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며느리 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진짜 그렇게까지?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더는 가족으로 못 살아. 하지만 체리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표정. 심지어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잠깐 서 있었다고 아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이르신 거예요. 도윤은 그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엄마한테 지금 화내는 거야? 일렀다고? 기가 차네. 오히려 반대야.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우리 싸울까봐 아무 말도 안 하셨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알아본 거지. 그래, 내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네. 미안해요. 어머님 이제 됐죠? 체리나, 내가 그동안 당신을 잘못 본 것 같다.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며느리 체리는 경악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로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해? 당신 미쳤어?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표현하는 내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내 어머니가 2시간 동안 비 맞고 기다리는 걸 이런 일로 치부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체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알았다고.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그날 밤 체리는 아이를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도윤은 어머니를 모시고 안방에서 잤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명자 씨는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신 때문에 생긴 갈등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일단 상황이 복잡하니까 조만간 제가 찾아뵐게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게 면리로 며느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 안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이야. 좋게 이혼할래? 아니면 소송까지 갈래? 체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집 마련해 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마셔요.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미용실 있는 곳에서 살아야지. 미용실은 이제 그만하세요. 충분히 일하셨어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해요. 그리고 돈 잘 버는 아들 뒀다 뭐해요? 이럴 때 아들 덕도 보는 거죠. 명자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하기 힘든 나이였죠. 알았다. 도윤아. 근데 정말 이혼하는 거 맞아? 아들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어제 일은 그저 마지막 계기였을 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체린이와의 관계는 틀어져 있었어요. 저도 엄마를 볼 때마다 와이프 눈치 보기도 싫고요. 명자 씨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아들 곁에서 그를 지지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처음에 아들이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도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 감정의 흔들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본가로 돌아갔지만 이미 사돈어른도 사위의 분노에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엄마? 엄마는 제 편 들어주셔야죠. 앵간해야 네 편을 들지 기집애야. 빨리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변호사 사위 들어와서 좋았다 했는데 결국 이 꼴이 나는구나. 안사돈도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명문과 자부심이 강했던 그들에게 이혼은 큰 상처였지만 딸의 행동을 변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비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동안 도윤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왔기에 체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 사이 도윤의 로펌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일에 더욱 몰두했고 그의 열정과 재능은 빛을 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모든 성공은 어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기사에 김명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읽으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는 아들의 제안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용실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점점 굳어가고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락했습니다. 아들이 구해준 아파트는 그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아늑한 집이었죠. 아들은 매일 저녁 퇴근길에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식사했고 주말에는 그녀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김명자 씨는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아들 덕분에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고 아파트 단지 내 노인회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낮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 씨는 막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문 앞엔 이혼한 며느리 채린이 눈이 퉁퉁 부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땐 너무 몰랐어요. 도윤 씨 마음 이제 알겠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제 말은 절대로 안 듣더라고요. 제발요. 명자 씨는 문간에 선 채 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린은 명자 씨의 침묵에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께 그런 대접을 해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다니까요. 김명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도윤이한테 미안하면 그냥 멀리서 조용히 살거라. 채리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고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김명자 씨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겪을 또 다른 상처를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한 줄기 가을 햇살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걱정인 거면 도윤이가 잘 키울 거야. 우리 도윤이는 그런 아이니까. 채리는 절망적인 눈으로 김명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채리는 돌아섰고 김명자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아내였고 손주의 어머니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윤은 어머니에게 집 근처 일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새우장 좋아하셨죠? 그 집 예약했어요. 모시러 갈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 그냥 오늘 날씨도 좋고 너랑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도윤은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명자 씨는 아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에서 평생 일하며 고생했던 자신의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지만 곧 행복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엄마가 더 고마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명자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끝에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나날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바라왔던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김명자 씨의 마음속에선 따스한 봄날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